쏴! 귀를 때리는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위를 찍고 달리는 고속보트의 날카로운 엔진 소리. 김민지 소위는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차가운 보트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입에는 재갈이 단단히 물려 있어 터져나오는 비명조차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미군 대령 존 밀러가 그녀의 동생이 남긴 낡은 일기장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벌레를 보는 듯한 역겨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꾸 하찮은 아시아의 쥐새끼는 분수를 아는 법을 배워야지. 그의 목소리는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인종차별적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 놈의 동생은 그걸 몰랐어. 그래서 사라졌지. 그리고 이제 네 차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갯짓했다. 그를 따르는 4명의 타락한 한국 해병대원들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동족을, 자신들의 상관을 망설임 없이 검고 깊은 바다를 향해 내던졌다. 첨벙!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다. 수면 위에서는 그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멀어져 갔고 그녀의 시야는 순식간에 깊고 푸른 절망으로 가득 찼다. 밧줄은 그녀의 몸을 무겁게 짓눌렀고 폐 속의 산소는 빠르게 사라져갔다. 이대로 끝인가? 동생의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이렇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인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던 그녀의 눈에 공포나 절망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냉혹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그리고는 혀 밑에 숨겨두었던 머리핀 끝을 잘라 만든 작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혀 등 뒤로 묶인 손의 밧줄을 능숙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하찮은 쥐새끼 한 마리를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백상아리를 그녀의 바다로 돌려보내준 것이다. 차가운 바닷속으로 던져지기 몇 달 전,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사령관실. 백시연 대령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10번째 넘게 읽고 또 읽고 있었다. 서류의 제목은 백시준 하사 실종 사건 중간 보고서. 그녀의 하나뿐인 남동생의 이름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백 하사는 평소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잦은 외출과 도박 빚에 시달리다 결국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 현재 행방이 묘연함, 즉 탈영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동생 시주는 그 누구보다도 해병대를 사랑했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가득 찬 아이였다. 그런 동생이 고작 도박빚 때문에 군복을 벗고 도망쳤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이 뒤집히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해병대 사령관인 노장 장군이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백시연의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옛 전우이자 그녀를 딸처럼 아끼는 후견인이었다. 시연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내 마음 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날카로운 의심과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시준이의 명예를 더럽히고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야겠습니다. 어디를 가겠다는 말이냐? 시준이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 저주받은 섬, 가파도의 해병대 주둔지로. 사령관은 경악했다. 가파도 주둔지는 한미 해병 연합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미군 대령 존 밀러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치외 법권 지역이나 다름없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해병대 사령부의 감시망조차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었다. 안 된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너도 잘 알지 않나. 게다가 너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야. 해병대 최연소 대령 해녀 백시연.
네가 그곳에 나타나는 순간 모두가 내 정체를 알아챌 거다. 너무 위험해. 그래서 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려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결심한 자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어깨에 빛나던 대령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생머리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던 그 머리카락을 미련 없이 싹둑 잘라냈다. 그리고는 갓 임관한 신임 소위에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전장을 호령하던 해녀 백시연 대령이 아니었다. 어딘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평범한 보급장교 김민지 소위.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얼굴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사령관이 착잡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생의 마지막 길을 언니인 제가 직접 찾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짐을 챙기다 말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을 집어들었다. 해군이었던 아버지가 평생을 바다 위에서 길잡이로 삼았던 물건. 그녀는 나침반의 뒷뚜껑을 열어 그 안에 아주 작은 비상 신호 장치를 매립했다. 이것은 제 마지막 보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만약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이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령관님께서 제 뒤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만약 자신이 실패한다면 자신을 대신하여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후배 군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후배를 사지로 직접 보내야만 하는 지휘관의 깊은 고뇌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백시연, 아니 김민지 소위는 작은 더플백 하나만을 맨 채 아무도 모르게 가파도로 향하는 수송선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과 그녀 자신의 운명이 걸린 낡은 나침판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거친 파도가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듯 배를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가파도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백시연, 아니 김민지 소위는 이곳의 공기가 자신이 알던 해병대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깎아지를 듯한 해안 절벽과 끊임없이 불어오는 거친 바닷바람,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부대 전체를 본토의 감시망으로부터 벗어난 거대한 독립왕국처럼 만들고 있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군인 특유의 생기 대신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공포와 체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 왕국의 왕은 주둔 미 해병 파견대장이자 실질적인 부대 지휘관인 존 밀러 대령이었다. 그는 금발의 푸른 눈, 훤칠한 키를 가진 전형적인 백인 장교였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 뒤에는 자실 외의 모든 인종을 하등하게 여기는 뿌리 깊은 오만함과 약자에 대한 가학적인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시연이 그의 집무실로 첫 부임 신고를 하러 갔을 때 그는 대놓고 그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시연의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더니 이내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리틀 돌.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계급이나 이름이 아닌 인종과 성별을 비하하는 끔찍한 별명이었다. 본부놈들이 내 부대에 이런 작은 인형을 보낸 이유가 대체 뭐지? 병사들 눈욕이라도 시켜주라는 건가?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그 억양 하나하나에 동양인과 여성에 대한 깊은 무시가 담겨 있었다. 저는 보급장교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일부러 어수룩하고 겁먹은 신임 장교를 연기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밀러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최선? 니까짓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뭔데? 서류 정리? 아니면 밤에 내 술시중이라도 드는 거? 그의 저질스러운 성희롱에 그의 옆에 서 있던 4명의 한국 해병대 장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바로 이 섬을 지배하는 또 다른 악마들, 바다의 4마리 악귀, 해사귀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중위 박동혁이었다. 그는 밀러의 가장 충실한 개이자 그의 손발이 되어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밀러의 비호 아래 한국군 병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일삼으며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시연의 동생 시준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 옆에는 군수 담당관인 김 상사가 있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보급품을 관리하며 밀러와 박동혁을 빼돌린 군수품을 장부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회계 조작의 귀재였다. 세 번째는 의무관인 최중사였다. 그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 사건을 훈련 중 부상으로 둔갑시키고 병사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며 묵살하는 역할을 맡고 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섬의 유일한 경비정 책임자인 이하사였다. 그는 밀러와 해사귀가 빼돌린 군수품을 자신의 경비정을 이용해 밤중에 몰래 섬 밖으로 실어나르는 밀수꾼이었다. 이 4명의 악귀들은 밀러라는 거대한 악마의 날개 아래 자신들의 동족인 한국군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이었다. 잘 들어, 리틀돌.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시연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킬 듯했다. 이 섬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신이다. 내 허락 없이는 나뭇잎 하나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 쓸데없는 호기심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너 같은 작은 쥐새끼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알겠나?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내 동생처럼 까불지 마라. 시연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담긴 살기를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그날 이후 해사귀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박동혁은 사사건건 그녀의 업무에 트집을 잡으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고함을 치고 모욕을 주었다. 이봐, 김소희. 네가 정리한 장부 숫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무슨 장교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역시 계집은 계집이야. 그는 일부러 조작된 장부를 들이며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웠다. 김 상사는 그녀에게 보급되는 모든 개인 비품을 누락되었다는 핑계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하사는 그녀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비정 운항 스케줄을 멋대로 바꾸어 그녀를 섬에 고립시켰다. 그들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그녀 스스로 지쳐서 나가떨어지게 만들 작정이었다. 부대의 다른 병사들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해사귀에게 찍혔다가는 자신들의 군 생활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연은 그 모든 부당한 처사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낮에는 무능하고 어리숙한 김민지 소위를 연기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풀었고 밤에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동생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동생이 생활했던 낡은 내무반을 찾아갔다. 동생의 이름이 적힌 낡은 관물대. 그 안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은 낡은 옷가지 몇 개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관물대 구석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동생이 숨겨놓았을지도 모를 작은 흔적 하나라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악의 제국에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싸움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어간 동생의 명예를 되찾고 이 썩어 빠진 섬을 지배하는 악마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녀는 해병이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녀의 조용한 반격은 그렇게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해사귀의 집요한 괴롭힘 속에서도 백시연, 즉 김민지 소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모든 억압과 모욕은 오히려 그녀의 복수심과 목표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는 숫돌과도 같았다. 그녀는 밤마다 동생 백시준이 남겼을지도 모를 작은 흔적을 찾아 부대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동생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기들을 찾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동생은 따돌림을 당하던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하지만 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 또한 해사귀가 만들어낸 거짓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그녀는 수소문 끝에 동생과 같은 내무반을 썼고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이 병장이라는 병사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병장은 현재 부대 내에서도 가장 힘들고 위험하기로 소문난 해안 절벽 보수 작업에 징벌적으로 투입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상태였다. 명백히 그가 무언가 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사귀의 조치였다. 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부대의 모든 경계근무표와 작업 일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병장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단 하루의 허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령처럼 막사를 빠져나와 그가 근무를 서는 외딴 해안 초소로 향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초소 안에서 이 병장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이미 새로 부임한 여군 소위가 해사귀의 새로운 타겟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위님? 이곳에 오신 것을 박중희 님이 아시면.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고 있었다. 겁먹지 마, 이 병장. 시연이 나지막에 말했다. 나는 백시준 하사의 누나다. 그 한마디에 이 병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경계심과 공포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억눌려 왔던 슬픔과 분노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누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마침내 이 지옥 같은 섬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단 한 사람을 만난 것이다.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조직적이었다. 백시준 하사는 해사귀의 부패와 폭력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섰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박동혁 중위가 병사들의 월급과 부모님이 보내준 용돈까지 갈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하려 했다. 그는 신임 소대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지켜야 한다는 정의감과 책임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의감은 거대한 악의 카르텔 앞에서 무력했다. 그의 보고는 번번이 묵살되었고 오히려 그는 분열을 조장하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그때부터 해사귀의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시준을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에게 말을 거는 병사는 밤중에 끌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야만 했다. 그들은 시준에게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만을 떠맡겼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구타를 일삼았다. 하지만 시준은 결코 굴곡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모든 비리 행위를 자신만의 비밀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시준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 녀석 저한테 항상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침묵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뿐이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한다고.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시준은 마침내 밀러 대령과 해사귀가 군수품을 밀반출하는 현장을 급습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모든 증거가 담긴 자신의 수첩을 들고 홀로 그들의 아지트인 폐창고로 향했다. 그것이 이 병장이 본 시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날 부대에는 시준이 탈영했다는 공식 발표가 내려졌다. 해사귀는 그가 평소 도박빚에 시달렸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의 관물대에서는 조작된 차용증까지 발견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아무도 시준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녀석을 비겁한 탈영병이라고 손가락질질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녀석은 절대로 도망칠 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준이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저 어딘가에 안매장했을 겁니다. 이 병장의 이야기는 시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톨의 희망마저 부서뜨렸다. 동생은 살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이 더러운 섬의 악마들에게 희생당한 것이었다. 그녀의 온몸이 차가운 분노로 떨려왔다. 그 수첩, 시준이가 기록했다는 그 수첩은 어떻게 됐지? 아마 그놈들 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박중희가 그 수첩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시연은 생각했다.
시준이는 그렇게 허술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그 수첩을 어딘가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자신에게만 남겨놓았을 것이다. 그녀는 이 병장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시준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나에게 남긴 말은 없었나? 혹은 평소에 자주 가던 장소라던가. 이 병장은 한참 동안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눈을 반짝였다. 있었습니다. 그 녀석 입버릇처럼 말하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지? 어릴 적 누님과 함께 놀았던 비밀기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섬의 북쪽 끝에 있는 아주 낡고 작은 등대.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낡은 나침반을 보며 누님을 생각한다고. 나침반, 그리고 등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이 자신에게만 남긴 마지막 암호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담긴 그 증거를 찾기 위한 그녀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시간은 흘러 김민지 소위, 즉 백시연은 해사귀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감시 속에서도 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이 병장의 증언을 토대로 동생이 남겼을 마지막 단서, 비밀 수첩을 찾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사귀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악랄했다. 그녀는 좀처럼 단독으로 행동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이자 최악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 주둔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생존 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며칠 동안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식량과 물 없이 고립된 섬의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극한의 훈련이었다. 훈련의 총지휘관은 당연히 주둔지 사령관인 존 밀러 대령이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우월한 미 해병대의 강인함을 나약한 한국 해병대에게 과시할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특히 그는 이번 기회에 저 건방진 리틀돌 김민지 소위를 모든 미군 장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녀의 정신력을 완전히 꺾어버릴 작정이었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훈련 시작 전 밀러는 모든 훈련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오만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한 상태로 최종 집결지에 도착하는 팀에게는 일주일간의 특별 휴가를 포상으로 내리겠다. 하지만 최하위를 기록한 팀의 지휘관은 그 책임을 물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시선은 명백히 시연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일부러 부대 내에서 가장 체력이 약하고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만을 골라 시연의 팀에 배치했다. 그리고는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최악의 생존 코스를 그녀의 팀에게 부여했다. 누가 보아도 명백히 그녀를 최하위로 만들기 위한 비열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시연의 팀은 다른 모든 팀들의 비웃음과 동정을 받으며 출발했다. 하지만 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있어 이런 류의 생존 훈련은 어릴 적 오빠들과 함께 했던 캠핑보다도 더 쉬운 것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이끌고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의 이끼 방향과 별의 위치만으로 정확한 경로를 찾아냈고 독이 있는 식물과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귀신같이 구분해냈다. 그녀는 간단한 도구 몇 개만으로 덫을 만들어 야생동물을 사냥했고 바닷가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팀원들의 식량을 확보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리숙한 보급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자연 그 자체가 된 듯한 완벽한 생존 전문가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불신하던 팀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종 집결지. 존 밀러 대령과 그의 미군 장교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가장 먼저 도착할 우월한 미 해병대 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짙은 안개를 뚫고 한 무리의 군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백시연의 팀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야생에서 생존한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들의 손에는 자신들이 사냥한 멧돼지가 통째로 들려 있었다. 축제의 전리품처럼. 밀러의 얼굴이,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미군 장교들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졌다. 최악체라고 생각했던, 아니 낙오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팀이 다른 모든 팀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도착한 것이다. 이럴 수가. 밀러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완벽한 계획이, 그의 자존심이 모든 미군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인 한국 해병대가 미 해병대를 이겼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리틀 돌이라고 무시했던 저 작은 동양인 계집애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증오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겠다고,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자신의 왕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애써 분노를 감추고 시연에게 다가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 인상적이군, 김소희.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썩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축하의 의미로 오늘 밤 내 개인 보트에서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지. 반드시 참석하도록.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함정으로의 초대였다. 시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지독한 사리를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동생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을 그 등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영광입니다, 대령님. 그녀는 일부러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초대에 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 길고 길었던 싸움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이 자신의 승리가 될지 혹은 죽음이 될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존 밀러 대령이 주최하는 특별한 파티는 그의 개인적인 호화 요트 위에서 열렸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연합 훈련을 자축하는 자리였지만 그곳에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밀러와 해사규의 핵심 인물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유일한 이방인 백시연, 즉 김민지 소위가 끼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순진한 양처럼 늑대들의 속을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들어온 셈이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밀러와 그의 무리들은 일부러 시연에게 접근하여 온갖 저속한 농담과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를 떠보려 했다. 하지만 시연은 어리숙한 신임 장교의 가면을 쓴 채 모든 질문을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이 파티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감시망이 느슨해지는 단 한순간을, 바로 동생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을 그 등대로 향할 수 있는 찰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밀러와 박동혁이 술에 취해 다른 장교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시연은 조용히 팔티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요트 뒤편에 매달려 있던 작은 구명보트 하나를 소리 없이 바다로 내렸다.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낡은 나침밤과 기억 속의 별자리에만 의지한 채 동생이 말했던 섬의 북쪽 끝을 향해 노를 젓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짙은 해무 속에서 희미한 등대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은 방치된 듯 낡고 녹슨 작은 등대. 동생이 마지막까지 마음의 위로로 삼았던 누나와의 추억이 담긴 비밀기지였다. 그녀는 등대 주변의 해안가에 보트를 대고 무트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이 병장의 증언과 어릴 적 동생과 주고받았던 그들만의 암호를 떠올리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북쪽을 보는 거북이, 그 아래 세 번째 심장. 그것은 어릴 적 그들이 함께 만든 보물찾기 지도에 적혀있던 문구였다. 시연은 주변의 바위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 바다를 향해 머리를 내밀고 있는 듯한 거대한 바위를 찾아냈다. 그녀는 바위 아래 이끼 낀 돌들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다. 하나, 둘,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그녀가 세 번째 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아래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수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백시준. 수첩의 표지에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동생의 이름이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다. 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동생이 지난 몇 달간 이 지옥 같은 섬에서 겪고 목격했던 모든 일들이 날짜별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첩의 내용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해사귀의 금품 갈취나 폭행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존 밀러 대령이 주도하는 거대한 범죄 왕국의 실체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밀러는 주둔 미군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섬의 모든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어민들의 어업권을 빼앗아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넘겼고 부대 보급품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으며 심지어는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는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까지 묵인하며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진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떨리는 글씨체로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 밀러와 해사규는 자신들에게 반항하거나 밉보인 병사들을 탈영이나 실종으로 위장하여 인근의 작은 무임도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밀러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비밀 사업장의 인부로서 동생이 실종된 것도 바로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탈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납치당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지옥의 섬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시준아. 시연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온몸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려왔다. 그녀는 동생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동생의 피와 눈물 그리고 목숨이 담긴 유언이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이 모든 신실을 세상에 알리고 저 악마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겠다고. 그리고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동생을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다시 보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는 도망쳐야 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가 해안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다. 찾았다. 저기 있다. 박동혁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는 해사귀의 멤버들과 몇몇 미군 병사들이 마치 유령처럼 그녀를 포위하고 서 있었다. 그녀가 파티장을 빠져나온 것을 눈치채고 그녀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순순히 그 수첩을 내놓는 게 좋을 거다. 김소희, 아니 백시연 대령님. 박동혁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정체가 이미 발각된 것이다. 덫이 닫혔다. 그녀는 이제 하늘과 바다 사이 그 어디에도 도망칠 곳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그녀의 목숨의 무게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순순히 그 수첩을 내놓는 게 좋을 거다, 김소희. 아니, 백시연 대령님. 박동혁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등대의 차가운 밤 공기를 갈랐다. 백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정체가 가장 최악의 순간에 가장 최악의 상대에게 발각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품속에 있는 동생의 일기장을 움켜쥐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었다. 어떻게 알았냐고? 박동혁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니까짓게 아무리 계급을 숨기고 멍청한 년처럼 연기를 해도 뼛속까지 군인인 그 더러운 냄새는 숨길 수가 없거든. 네 동생놈이란 똑같이 말이야. 정의로운 척, 고고한 척하는 그 역겨운 냄새. 그는 시연을 찬찬히 포위하며 다가왔다. 그의 뒤로는 몽둥이와 밧줄을 든 해사귀 멤버들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미군 병사들이 마치 지옥의 사냥대처럼 그녀의 퇴로를 막고 서 있었다. 밀러 대령님의 명령이다. 박동혁이 말했다. 그 수첩을 회수하고 너는 실수로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처리하라고. 그것은 명백한 살인 예고였다. 시연은 재빨리 주변 지형을 살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그들은 중무장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잡혀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해병대 대령 백시연이었다. 그녀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다. 그녀는 품속에서 일기장을 꺼내는 척하며 순간적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대검에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이 있던 김 상사의 목을 향해 뱀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김 상사는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비틀어 치명상을 피했지만 그의 팔뚝에 깊은 자상이 생겼다. 이년이 끝까지! 그녀의 저항을 신호탄으로 모든 무리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시연은 혼자서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들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해병대 최고의 전사, 해녀라는 별명에 걸맞게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대검과 맨손 격투술만으로 몇 명의 병사들을 순식간에 쓸어들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퍽! 뒤에서 날아온 둔탁한 둔기 소리와 함께 시연의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그녀의 시야가 순간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그들의 고속보트 위로 끌려 올라온 뒤였다. 독한 년,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군. 박동혁이 피가 흐르는 자신의 뺨을 닦으며 그녀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그는 시연의 품속에서 동생의 일기장을 빼앗아 들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이제 이벌 밀러 대령님께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내는군. 그들은 시연을 보트 중앙에 내팽겨둔 채 다시 본진이 있는 섬을 향해 보트에 시동을 걸었다.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 사방에는 망망대해뿐.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 목적은 단순히 그녀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었다. 이봐, 대령님. 박동혁이 찢어진 입술 사이로 비열하게 웃으며 묶여있는 시연에게 다가왔다. 네 동생 놈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맞았는지 모르겠군. 아주 고통스러워하던데. 그는 시연이 보는 앞에서 동생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찢어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다. 동생의 피와 눈물이 담긴 마지막 유언이 갈기갈기 찢겨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시연은 눈을 부릅뜬 채 지켜봐야만 했다. 안 돼! 안 돼! 재갈이 물린 그녀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왜, 마음이 아픈가? 박동혁이 낄낄거렸다. 네 동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야. 살려달라고 제발 엄마를 보고 싶다고 울부짖었지. 아주 보기 흉했어. 그는 그녀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고문하고 있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장이 바다에 버려졌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너도 네 동생을 따라가야지. 그의 말에 다른 3명의 해사귀 멤버들이 다가와 시연의 몸을 들어 올렸다. 시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밧줄에 묶인 그녀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희미한 둘빛이 보였다. 밀러 대령의 요트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안전한 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동혁은 요트를 향해 임무를 완수했다는 신호로 손전등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시연을 내려다보았다. 잘 가라, 백시연 대령. 네 무덤은 아주 넓고 깊어서 좋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그녀의 몸을 어둠과 파도만이 존재하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로 가차없이 던져버렸다. 첨벙. 차가운 물이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녀의 몸은 밧줄의 무게 때문에 저항할 틈도 없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서서히 그리고 끊임없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수면 위에서는 그들의 멀어져가는 보트 엔진 소리와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절망, 완전한 절망이었다. 동생의 마지막 흔적은 사라졌고 자신은 이제 차가운 바닷속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문은 아직 감겨있지 않았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다. 백시연의 몸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가라앉고 있었다. 폐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공기가 작은 거품이 되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최상위 포식자의 차갑고 냉혹한 분노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해녀, 바다의 여자.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해군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에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존 밀러와 해사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상어를 바다에 풀어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마리의 거대한 인어처럼 유연하고 강인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혀 늪에 숨겨두었던 작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의 손목을 묶고 있는 밧줄의 매듭을 정확히 찾아내어 끊어내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 수만 번 반복했던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생존 기술이었다. 툭! 손목의 밧줄이 풀리는 순간 그녀의 두 손은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는 즉시 발목을 묶고 있던 밧줄도 풀어냈다. 온몸을 옥죄던 굴려에서 벗어난 그녀는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물속에서 마치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한 균형을 잡고 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수면 위에서 희미하게 멀어져 가는 고속보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심해 상어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곧바로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전설적인 교관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적에게 접근하는 무음 침투의 대가였다. 그녀는 수면 아래 약 1m 깊이에서 오직 팔과 다리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고속보트를 향해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수영법은 그 어떤 소리나 물보라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 한 마리의 거대한 바다뱀처럼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나아갔다. 보트 위에서는 해사귀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를 자축하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마침내 보트의 선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시어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그녀의 호흡은 바람 소리에 완벽하게 섞여 들어갔다. 그녀는 보트의 엔진 소음이 가장 시끄러운 선미 쪽으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보트의 가장자리를 잡고 단 한 번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소리 없이 보트 위로 올라섰다. 어둠과 엔진 소음이 그녀의 완벽한 침투를 위한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보트 위에는 4명의 악귀들이 있었다. 박동혁은 조타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뱃머리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 자신들이 방금 바다에 던져버렸던 유령이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연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아직 회수당하지 않은 군용 대검을 조용히 뽑아들었다. 달빛이 그녀의 손에 들린 차가운 칼날 위로 섬뜩하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동생의 원수를 그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려는 해녀의 차가운 분노만이 파도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김 상사의 등 뒤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갔다. 그는 술에 취해 바다를 향해 무언가 짓거리고 있었다. 잘 가라 백시준, 그리고 네 누나년도 그것이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될 터였다. 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심판의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바다는 자신이 삼켰던 것을 결코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는다. 더 크고 더 무서운 폭풍이 되어 되돌려줄 뿐이다.
김 상사의 등 뒤에 선 백시연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다가 보낸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검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잘 가라 백시준, 그리고 네 누나년도. 김 상사의 저질스러운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연의 팔이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대검 손잡이가 전광석화처럼 그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상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꼬꾸라졌다. 시연은 그의 몸이 바다로 떨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멱살을 잡아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단 1초 만에 소리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뱃머리에서 술을 마시던 나머지 2명, 최중사와 이하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시끄러운 엔진 소음과 술 기운에 취해 자신들의 동료 하나가 방금 전 지옥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시연은 몸을 낮춰 보트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양이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파도 소리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2 사람의 등 뒤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양손에 쥔 대검과 주먹으로 2 사람의 목과 관자놀이를 동시에 가격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힘없이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1명, 이 모든 배신의 우두머리 박동혁 중위였다. 그는 조타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멀리 보이는 밀러 대령의 요트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의 모든 부하들이 차례로 쓰러져 나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시연은 쓰러진 김 상사의 품속에서 동생의 피와 눈물이 담긴 그 일기장을 찾아냈다. 그녀는 찢겨나간 일기장을 자신의 전투복 안쪽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박동혁의 등 뒤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의 목에 차가운 대검의 칼날을 들이댔다. 목에 닿는 차갑고 날카로운 감촉에 박동혁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지옥의 유령이었다.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다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여자. 백시연이, 아니 김민지 소희가 물에 젖은 생쥐꼴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분노와 살기를 뿜어내는 복수의 여신이 되어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너는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내 동생이 너를 데려오라고 하더군. 시연의 목소리는 심해의 수압처럼 낮고 무겁게 그의 셔너를 짓눌렀다. 그녀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그의 목에 가는 혈선을 그었다. 크! 밀러에게 연락해. 그녀가 명령했다.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증거도 증인도 모두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해. 박동혁은 살아남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다. 그는 시연이 시키는 대로 밀러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만족스러운 밀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시연은 대검 손잡이로 그의 머리를 강타하여 기절시켰다. 그리고는 쓰러진 4명의 악귀들을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나침반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침반의 뒷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상 버튼을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담아 힘껏 눌렀다. 해녀, 좌초대다. 그것은 그녀와 해병대 사령관 단 2 사람만이 아는 최후의 비상신호였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이 적진 한복판에서 고립되어 군 전체의 명예를 걸고 최후의 항전을 시작하겠다는 비장한 선전포고였다. 신호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곧장 전송되었다. 고요하던 지휘통제실에 갑자기 귀청을 찢는 듯한 비상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스크린 중앙에는 단 한 줄의 붉은 암호가 모든 이들의 심장을 멎게 할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해녀, 좌초대다. 그것을 본 순간 지휘 통제실을 지키고 있던 노장, 해병대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 평생을 함께했던 전우의 딸이자 자신의 딸과도 같은 백시연 대령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최악의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의 입에서 지축을 뒤흔드는 분노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당장 전군 비상 직통 라인을 연결해.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해병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를 향한 명령이 되어 울려 퍼졌다. 지금 즉시 쓰나미 프로토콜을 발동한다. 해병대 제1상륙사단 신속 대응부대는 전원 출격 준비. 한반도에 주둔 중인 모든 수송기와 상륙함을 해당 좌표로 집결시켜. 그리고 주한 미 7함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우리 집에 늑대가 들어왔다고 전해라. 그것은 동맹국 군대 내부에 아군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대 세력이 발생했다는 의미의 가장 끔찍한 암호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되어 작은 섬 하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존 밀러 대령은 자신의 호화 요트 선실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금 전 박동혁으로부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되었다는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성가신 리틀돌과 그녀의 동생이 남긴 위험한 증거는 이제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의 완벽한 왕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것이다. 그는 창밖의 고요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에 기만적인 고요함에 불과했다. 첫 번째 징조는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빛 몇 개에 불과했던 것이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의 불빛으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어선이나 상선의 불빛이 아니었다.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추고 무서운 속도로 섬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함대의 불빛이었다. 저게 대체 뭐지? 요트의 갑판 위에서 망을 보던 미군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레이더 화면에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함대가 섬 전체를 거대한 반원 형태로 포위하며 다가오는 모습이 붉은 점들로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땅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칠흑 같던 밤하늘이 수십 대의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MUH-1 편대의 프로펠러 소리로 찢겨나가고 있었다. 헬기 편대는 마치 성난 벌떼처럼 섬의 상공을 순식간에 장악해버렸다. 밀러는 술잔을 든 채 창밖으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훈련인가? 젠장,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한국놈들이 지금 미쳤나? 그는 다급하게 부대 지휘 통제실로 무전을 쳤다. 여기는 사령관, 지금 당장 한국 해병대 사령부에 연락해서 이 미친 짓이 무엇인지 당장 해명하라고 전해. 하지만 그의 명령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응답하라, 통제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의 개인 통신망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직접 연결되었다. 밀러 대령, 지금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방금 전 한국 합참으로부터 울프 인 더 하우스 상황이 발령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네 부대 내에 아군을 위협하는 심각한 적대 세력이 있다는 뜻이야. 당장 상황을 보고하게. 울프 인 더 하우스. 그 암호의 의미를 들은 순간 밀러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군사행동의 목표가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하지만 어떻게? 누가? 그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하늘의 헬기들에서 검은 로프들이 쉴 새 없이 섬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완전 무장은 대한민국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대원들이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검은 비처럼 섬의 모든 주요 해안과 시설을 향해 신속하게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강화는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전이었다. 그들은 섬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사들의 저항을 비살상용 섬광탄과 고무탄만으로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섬의 유일한 지휘 통제실을 향해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적들이, 아니 한국군이 통제실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밀러의 부관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밀러는 다급하게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제실의 강화 철문이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 나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검은 전주복을 입은 해병대 특임대원들이 레이저 조준경에 붉은 빛을 번뜩이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손, 머리 위로, 무기 버려! 수십 개의 총구가 동시에 밀러의 심장을 겨누었다. 밀러는 허탈하게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의 완벽했던 왕국은 그렇게 단 30분도 되지 않아 정체불명의 폭풍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다. 그는 특임대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 통제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섬의 중앙 연병장에 이미 수십 대의 헬기가 착륙해 있고 수백, 수천 명의 한국 해병대원들이 자신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지휘관이 일으킨 월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가 오직 자신 한 명을 잡기 위해 전쟁에 준하는 규모로 움직인 거대한 사냥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대체 왜? 고작 힘없는 동양인 계집애 하나를 처리했을 뿐인데 어째서? 그의 의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 저 멀리 어두운 바다 위에서 하나의 작은 불빛이 되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지옥으로 보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유령이 이제 거대한 폭통을 몰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다. 존 밀러 대령은 포박당한 채 해병대 특임대원들에게 끌려 해변가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모든 비현실적인 상황이 거대한 오해이거나 혹은 한국군의 정치적인 음모일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으려 애썼다. 그는 주한미군 대령이었다. 감히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곧 상부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이 모든 미친 짓은 끝나게 될 것이라고. 그가 끌려 나온 해변은 섬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백사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축제의 장소가 아닌 엄숙한 심판의 무대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완전 무장한 한국 해병대원들이 그를 중심으로 거대한 반원 형태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밀러의 어깨를 짓눌렀다. 파도 소리만이 마치 진원곡처럼 스산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밀러는 해변 중앙에 죄인처럼 무릎 꿇려졌다. 그의 앞에는 해병대 사령관인 노장 장군이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사령관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밀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나는 미군 장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 권리가 없어. 당장 내 결박을 풀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해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한미동맹 전체를 뒤흔드는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될 거요. 그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방패 삼아 발악했다. 하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밀러의 등 뒤 저 멀리 어두운 바다의 한 점을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 밀러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그것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더 빠르고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몇 시간 전 박동혁이 타고 나갔던 바로 그 고속보트였다. 박동혁? 그가 왜 돌아오는 거지?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나? 밀러의 머릿속에 혼란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보트는 마침내 해변가에 거의 다다랐다. 그리고 보트가 멈춰서자 밀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트의 조타석에는 박동혁이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이 몇 시간 전 직접 바다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여자가 리틀돌 김민지 소위가 흠뻑 젖은 채 그러나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여신과도 같은 차가운 무표정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녀의 발밑에는 그녀가 그토록 신뢰했던 4명의 해사귀, 박동혁을 포함한 모든 멤버들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짐작처럼 포개져 있었다. 밀러의 뇌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불가능했다. 바다 한가운데 밧줄에 묶인 채 던져졌던 연약한 계집애가 어떻게 살아 돌아와서 건장한 4명의 해병대원을 제압하고 이 보트를 몰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시연은 보트에서 내려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모래사장을 걸어왔다. 그녀의 군화가 젖은 모래를 밟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밀러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가 걷는 길을 따라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는 상관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신들의 진정한 영웅을 향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경외의 표시였다. 마침내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밀러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밀러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무너져 내린 자신의 왕국에 대한 처절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시연의 눈에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과 눈앞의 원수를 향한 불타는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겠다는 해병으로서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너는 대체... 밀러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대체 정체가 뭐냐? 그의 마지막 의문에 대한 대답은 잠시 후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해병대 사령관의 입을 통해 장엄하고도 무서운 형태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질 터였다. 운명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존 밀러의 공포에 질린 질문이 스산한 파도 소리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아는 김민지 소위는 어리숙하고 나약하며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하찮은 존재여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바다의 여신처럼 당당하고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의 마지막 의문에 대한 대답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던 해병대 사령관 노장 장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밀러를 지나쳐 백시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그녀를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해병대 최고 사령관이 일개 소위에게 먼저 경례를 한 것이다. 고생했다.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부하를 향한 격려와 딸처럼 아끼는 후배를 향한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지옥을 이겨내고 돌아온 영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뭐냐? 존 밀러의 공포에 질린 질문이 스산한 파도 소리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아는 김민지 소위는 어리숙하고 나약하며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하찮은 존재여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바다의 여신처럼 당당하고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그의 마지막 의문에 대한 대답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던 해병대 사령관 노장 장군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밀러를 지나쳐 백시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그녀를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해병대 최고 사령관이 일개 소위에게 먼저 경례를 한 것이다. 고생했다.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부하를 향한 격려와 딸처럼 아끼는 후배를 향한 안도감, 그리고 이 모든 지옥을 이겨내고 돌아온 영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백대령. 백대령? 그 호칭이 사령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밀러의 뇌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소위가 아니라 대령?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시연은 사령관의 경례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화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넋이 나간 채 자신을 쳐다보는 밀러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멸이 가득 담긴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해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그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나는 네 놈이 바닷속 깊은 곳에 쳐넣었던 바로 그 여자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비겁한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 백시연, 그것이 내 이름이다. 대령 백시연. 밀러의 머릿속으로 그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언젠가 한국군 장교들과의 술자리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최연소 나이에 대령으로 진급한 해병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여군. 수중 침투와 생존 기술에 있어서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자. 바다의 여신이라는 의미의 해녀라는 별명을 가진 바로 그 전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리틀 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시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무섭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생을 잃은 누나의 피눈물과도 같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떠올랐다. 나는 오늘 내 동생을 되찾으러 왔다. 그녀의 그 마지막 한마디는 밀러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사망 선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증거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동생의 피와 눈물, 그리고 이 섬의 모든 추악한 진실이 담긴 낡은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사령관은 일기장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파견된 헌병대장에게 차갑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울프 인 더 하우스의 증거요. 존 밀러 대령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배신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동맹군인 한국군 병사를 살해하고 불법적인 왕국을 건설했소.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이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백시연 대령마저 살해하려 시도했소. 그는 일기장을 헌병대장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제 당신들의 법으로 당신들의 손으로 이 쓰레기를 직접 치우시오. 그의 말은 더 이상의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국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최소한의 예의였다. 미군 헌병대장은 이 모든 기막힌 상황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존 밀러 대령을 살인 및 이적행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한다. 미군 헌병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밀러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은 이미 끝장나버렸으니까.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 시연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 동생은 어디에 있지? 밀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한 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시연은 그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차가운 결의가 떠올랐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시준 하사의 낡은 일기장은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저주받은 열쇠였다.
한미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일기장의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가파도라는 고립된 섬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끔찍한 진실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해사귀라 불렸던 4명의 타락한 해병들이 존 밀러 대령의 비호 아래 어떻게 자신들의 동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는지가 피눈물과 같은 글씨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갓 전입 온 신병들의 월급과 휴가비를 상습적으로 갈취했다. 말을 듣지 않는 병사들은 밤중에 창고로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해야만 했다. 의무관 최중사는 그 모든 폭행의 흔적을 훈련 중 부상이라는 거짓 진단서로 덮어주었고 헌병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묵인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수사본부는 일기장에 언급된 피해 병사들을 모두 소환하여 조사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지 못했던 병사들도 백실현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용기를 내어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당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일기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다. 수사의 칼날은 마침내 존 밀러 대령의 심장부를 향했다. 그는 단순히 한국군 부하들의 비리를 묵인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 있는 가장 거대한 악마였다. 그는 가파도를 자신의 사적인 왕국으로 만들고 온갖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인근 해역의 황금 어장을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특정 수산물 유통업체에게 독점적으로 넘겨주는 대가로 매달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그는 주둔 미군에게 보급되는 막대한 양의 면세 유류와 주류를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겼다. 심지어는 섬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의 범죄 자금은 모두 해사귀의 우두머리였던 박동혁의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되어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일개 대령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의 국가 예산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백시준 하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 노예의 섬이라고 적힌 페이지. 백시준 하사는 우연히 밀러와 해석위가 자신들에게 반항하는 병사들을 실종 처리하여 인근 무인도로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그들에게 발각되었던 것이다. 해석위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살해했다. 그리고는 그의 시신을 경비정에 실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 유기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도박빛에 시달리던 나약한 군인의 탈영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은 수사 과정에 참여한 모든 한국군과 미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군인이 저지른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이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한미 동맹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 미군은 자국 장교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만 했다. 백시현 대령은 동생의 일기장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룩한 심판이 되었다. 수사본부는 일기장의 마지막 단서를 토대로 마침내 노예의 섬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을 급습하기 위한 대규모의 합동 구출 작전이 비밀리에 계획되기 시작했다. 그 작전의 선봉에는 당연히 해녀 백시현 대령이 설터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동생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넘어 아직 그 지옥의 섬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백시준들을 구하러 가야만 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군사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양국 합동 군사재판. 주한미군 평택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대법정은 이 역사적인 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양국의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은 두 줄로 나뉘었다.
앞줄에는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전 미 해병대 대령 존 밀러가, 그리고 그 뒷줄에는 똑같은 한국군 죄수복을 입은 4명의 해사귀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공범이 아니었다. 그들은 재판 과정 내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진실들은 그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더 깊고 추악한지를 증명해 줄 뿐이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백시연 대령이 동생의 영정을 안고 꿋꿋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혔던 모든 악마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터였다. 마침내 한미합동재판부의 재판장이 들어서고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다. 먼저 미군 측 재판장이 존 밀러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존 밀러, 전 미합중국 해병대 대령. 피고인은 미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망각하고 개인의 탐욕을 위해 동맹국 군인들을 착취하고 살해하는 등 미군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밀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살인 교사,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인권유린. 그의 죄는 한 명의 군인이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를 망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든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 행위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피고인석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주문, 피고인 존 밀러를 종신형에 처한다. 가석방의 기회는 없다. 종신형. 미국 군법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그는 남은 인생 전부를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저버렸던 동료들의 얼굴과 자신이 경멸했던 아시아의 쥐새끼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영원히 고통받게 될 처였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완벽했던 왕국은 그렇게 완전히 끝장나 버렸다. 다음은 한국 측 재판장이 해사귀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동혁, 전 해병대 중위. 피고인은 동족이자 전우인 동료들을 외국군 장교에게 팔아넘기고 그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려던 백시준 하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의 누나인 백시연 대령마저 살해하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주문, 피고인 박동혁을 내란죄 및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형에 처한다. 사형. 박동혁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의 비겁한 눈물에 동정심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공범들 역시 예외 없이 무거운 철퇴를 맞았다. 살인에 직접 가담했거나 부패에 깊숙이 연루된 자들은 모두 무기징역을, 그리고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자들 역시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죄수들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참한 퇴장은 불의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 백시연은 동생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동생의 명예는 되찾아졌고 악마들은 모두 심판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임무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아직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노예의 섬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백시준들이 그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동이 트기 직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명 동생의 귀환.
목표는 존 밀러와 해사귀가 자신들의 노예 왕국으로 사용했던 비밀의 섬 흑마도를 급습하여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실종 해병들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작전의 선봉에는 당연히 해녀 백시연 대령이 섰다. 그녀는 자신의 다장 정예 부하들로 구성된 해병대 특수수색대 팀을 직접 이끌고 소리 없는 고무보트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수십 척의 상륙함과 헬기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흑마도를 향해 조용히 접근하고 있었다. 흑마도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버려진 섬이었다. 섬 전체는 깎아지를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유일한 접근 경로는 암초가 가득한 작은 만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시연에게 그 어떤 험난한 바다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과 파도를 친구 삼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섬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마치 유령처럼 섬에 상륙했다. 섬의 경계는 허술했다. 밀러와 해사귀가 몰락한 지금 이곳을 지키는 감시병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공포에 떨고 있을 뿐이었다. 시연의 팀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단 몇 분 만에 섬의 모든 경계병력을 제압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섬의 중앙부 움푹 파인 분지에는 낡고 허름한 막사 여러 채가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십 명의 해병대원들이 군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채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밀러의 불법 사업을 위한 노예였다. 대한민국 해병대다. 우리는 너희를 구하러 왔다. 시연의 우렁찬 외침에 영혼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던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텅 비어있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정말입니까? 우리가 살아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한 병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울음은 곧 수십 명의 절규와 우열이 되어 섬 전체를 울렸다. 시연은 그 참혹한 광경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생존자 구출을 맡기고 미친 듯이 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 헤맸다.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백시준. 그녀는 막사 구석 가장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마침내 동생을 찾아냈다. 그는 심한 고문과 영양실조로 거의 해골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끔찍한 상처 자국이 가득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늠름하고 씩씩했던 해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준아. 시연의 목소리가 애절하게 떨려왔다. 시준아, 나야, 누나야. 정신 좀 차려봐. 그녀는 동생의 앙상한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동생의 차가운 뺨위로 쉴 새 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초점 없던 동생의 눈이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그는 한참 동안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희미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나? 그래, 나야, 시준아. 누나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누나, 살아 있었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준은 안도한 듯이 눈을 감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몇 달 후, 제주도의 어느 한적한 해변.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두 남매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백시연 대령과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백시준 하사였다. 시준은 여전히 마른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의 총기와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누나. 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군대에 남기로 했어. 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동생이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당연히 군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괜찮겠어?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다시 가지 않아도 돼. 아니, 가야만 해. 시준의 눈이 바다처럼 깊고 푸르게 빛났다. 나는 지옥을 봤어.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나를 구하러 온 천사도 봤어.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누나를 존경과 사람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나처럼 힘없고 억울한 동료들을 내 힘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해병이 되고 싶어.
누나가 나의 길을 밝혀준 등대였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고 싶어. 그의 말에 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훌쩍 커버린 동생의 머리를 어릴 적처럼 다정하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두 남매의 등 뒤로 평화로운 바다가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모든 상처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 강하고 위대한 내일을 향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날 가파도의 하늘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와 눈물 그리고 정의의 외침이 뒤섞인 전장은 잠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시연 대령의 싸움은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질문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바다는 한 명의 여군 장교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결국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정의의 쓰나미를 토해냈습니다. 백시연 대령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통쾌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썩어빠진 시스템과 국경을 넘어선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한 개인의 용기가 어디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십니다. 그녀는 동생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을 억압받는 모든 약자들을 구원하려는 숭고한 책임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린 적들을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아래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또 다른 백시준들을 지옥의 섬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결국 모두를 위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백시연은 처음부터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억울하게 죽어간 동생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단순히 몇 명의 불량 군인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침묵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두려움에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둘째, 우리가 속한 조직이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사귀라 불렸던 4명의 해병들은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한때는 조국의 충성을 맹세했던 평범한 군인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존 밀러라는 외부의 강력한 권력과 그가 제공하는 달콤한 이익 앞에서 자신들의 신념과 동료를 너무나도 쉽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원래 다 그렇다는 이름의 침묵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 조직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셋째, 정의를 향한 싸움에 과연 국경이 존재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군 내부의 비리를 넘어 한미 동맹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존 밀러는 자신이 미군이라는 사실을 일종의 치외법권처럼 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 죄를 심판한 것은 미군 스스로였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울프 인 더 하우스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미군은 자신들의 치부를 감싸는 대신 기꺼이 그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동맹이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쩌면 거대한 가파도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억압하는 수많은 존 밀러와 그 권력에 기생하여 동료를 배신하는 해사귀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대한 불의와 마주했을 때 과연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라도 내시겠습니까? 한 개인의 용기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특히 우리 사회 내부의 부조리가 외부의 강력한 세력과 결탁하여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토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